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2월, 오늘은 21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6분이고요. 보시는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나 지수 차이가, 여러분들 보시는 시점과 차이가 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번 방송은요, 올해 하반기에 어쩌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 그리고 미न्스키 모멘트라는 단어가 어쩌면입니다. 예, 어쩌면 굉장히 많이 부각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한바탕 큰 폭의 어떠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우선해서 먼저 공부해 두면은 항상 당황하지 않아요. 예,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게 이런 현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터지는 거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혹시라도 먼저 나온다면은 이런 어떤 민스키 모멘터나 아니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없겠구나.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시장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 차원에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뭐 공포심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기 위해서 혹은 올 것 같으니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올 수도 있다, 어쩌면 올 수 있다 대신에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어떤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으니 요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해소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가 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큰 손실로 이어지다가 강제 퇴출되기도 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방송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먼 민스키 박사라는 경제학 박사라는 분이에요. 시카고 대학 출신이시고요. 원래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경제학 주류가 있었는데 그 주류의 정반대의 의견을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제시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 민스키 모델, 민스키 혹은 민스키 모멘트, 그 다음에 장단기 그리고 민스키 모멘트가 오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좀 오래 했다 싶으면은 무조건 한두 번 이상씩은 겪습니다. 예, 무조건 겪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대체 민스키 모델은 뭐야? 예, 가장 간단한 겁니다. 지금 현상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게 아니라 좀 많이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 민스키 박사님은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오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연구를 하셨는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죠, 채무자. 이 채무자 입장에서 이 이론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채무자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 채무자를 총 세 가지의 부류로 세 개의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눈 게 바로 요거예요. 해지 대출자 혹은 해지 대출자, 뭐 차입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체 현금이 많아요. 예, 많은데 많기 때문에 모든 이자와 원금을 갚은 능력이 되는 자를 갖다가 해지 대출자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금이 충분하지만은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을 최대한 땡겨 놓고 미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자금을 빌린 자를 말합니다. 자, 투기적 대출자라는 것은 이자 비용은 충분히 감내 가능해요. 예, 감내 가능한데 원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예, 원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를. 자, 폰지 대출자라고 있어요. 폰지 차입자.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서 기존 차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 쉽게 말하면요, 카드 돌리막기. 예, 카드 돌리막기 있죠. 지금 현재의 대출 이자와 그 다음에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갚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을 폰지 대출자 혹은 폰지 차입자라고 해가지고 총 3개의 부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न्스키 모멘트라는 게 어떻게 오냐? 말 그대로 간단해요. 예, 저리의 자금을 빌렸죠.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 긴축을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막 올라가요. 시중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뭐가 되죠? 이 폰지 대출자부터 펑크가 나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펑크 나죠? 예, 금융자산, 즉 금융수익보다 대출 상환, 즉 조달 비용이죠. 이 조달 비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커지니까.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죠? 총체적 난구, 다른 대출을 빌려서 계속 이렇게 갚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만 늘어나죠. 대출만 늘어납니다. 이 현상 때문에 그 다음에 투기적 대출자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원금 상환을 위해서 자산을 매각합니다. 금융자산 혹은 뭐 부동산 자산, 이런 자산들을 매각을 해요. 이런 자산을 갖다 급격하게 매각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죠. 마치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오르면 휩쓸리면은 전반적으로 정신없이 오르는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정신없이 빠지는 현상하고 똑같죠. 자, 이러다 보니 가만히 해지 대출자들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크게 빠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같이 그냥 빼는 거예요. 예,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예, 안전자산을 위해서, 안전자산을 가기 위해서. 이러다 보면은 자산 버블이 순식간에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죠? 더 이상 이 자산의 가격, 자산을 매각을 해도 대출, 금융 대출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갚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뭐가 담보가 부족해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가 되죠? 금융 위기가 온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거하고 가장 근접하게 나왔던 게 뭐였어요?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대출 사고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나중에서야 이것 때문에 사실상 미न्스키 모멘트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됐고, 그 다음부터 이 미न्스키 모멘트가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나온 게 뭐였냐면은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FRED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쪽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때 당시와 이때 당시였죠. 근데 요때와 요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도 잘 모르겠고, 요때는 제가 몇몇 번 무슨 박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 박사, 경제학자가 뭐 무슨 사모펀드인가 뭔가 만들었는데 그게 대형 사고가 났죠.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고, 그리고 이거 2000년, 1999년, 98년, 99년 뭐 요때 IMF가 지난 뒤에, 그죠? IMF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터져가지고 한국도 휩쓸려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 이후에 한 번 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왔어요. 그 직후에 뭐가 터졌죠?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터졌죠.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터지면서 어마무시하게 폭락장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금융위기 전에 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총 2차례에 걸쳐서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한번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2019년도에도 한 번 있었어요. 2019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금리 역전차가 살짝 왔어요. 살짝 와서 당시에 이제 저도 여기에 관련한 글을 갖다 수차례 써드렸었거든요. 미न्스키 모멘터가 뭐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뭐고,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그런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사실은 금융위기가 안 왔었죠. 그런데 2020년 2월, 3월 뭐가 나왔죠?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폭락을 했었죠. 결국에는 오긴 왔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어떠한 케이스에 의해서 와버렸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 최근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 역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즉 연준의 긴축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2년물 금리가 쫙 오르고, 그런데
그에 앞서서 10년물 금리의 경제 상황을 뜻하는 거죠. 인플레,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10년물 금리가 쭉 오르다가 경기 둔화가 될 때쯤 해가지고 꺾이거나 아니면 정체가 돼요. 그러면서 2년물 금리나 3개월 금리가 어떻게 돼요? 확 치고, 예, 흔히 말하면 골드 크로스가 나는 거예요. 골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 혹은 10년물 금리에서 3개월 금리를 뺐을 때 그 차이가 마이너스로 되는 걸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말합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게 요 때가 언제였냐면은 2021년 4월이었어요. 2021년 4월. 2021년 4월에 이게 어느 정도 가냐면 1.5%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근데 최근엔 몇 퍼센트가 났냐면은 0.4%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2년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2년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건 뭐였죠? 3월에 0.25%가 아니라 0.5%가량을 갖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간다라는 것 때문에 2년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올랐는데, 예, 함께 더불어 올랐는데 오르는 속도가 2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빨랐죠. 그러다 보니 금리 차가 0.4%까지 축소가 됐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완화됐어요. 그나마 조금 완화돼가지고 0.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자 기준으로요. 네, 0.4에서 0.45%까지 조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죠? 예, 어떻죠? 앞으로 전개될 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예, 경기 둔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준의 긴축도 완화적으로 나오면은 절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지 않겠죠. 당연한 논리죠. 그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린 가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원만하게 일단 완화적인 흐름으로 가는데, 월가라든지, 자, 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증권사나 기관,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고 효과라는 것 때문에 올해 빠름은 3, 4월에서 늦어도 6, 8월 정도쯤에는, 예, 기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 현상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뭐죠? 예, 세인트 루이스, 예,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름이. 예,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3월부터 0.5%를 할 필요 없어. 0.25%도 충분해. 그리고 여름 정도까지 봐가면서 인플레 둔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긴축 강도를 갖다가 한 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어. 좀 완화적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0.25%씩 인상을 하든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과는 틀리게 완화적이지 않고 계속 강도가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연준의 긴축 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타이트하게. 그쵸? 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계속 확장세가 계속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준의 긴축 강도와, 예, 경기 개선 확장 속도가 거의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처럼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왜 이게 나오죠?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어요. 뭐냐면은 미국은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이 80%, 약 76, 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예, GDP 대비 서비스업 산업 비중이 5, 6%, 7%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말 그대로 리오프닝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침체됐던 서비스 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어요. 즉, 제조업 기반은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전체 경제 성장률 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해지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정을 두 개 할 수 있죠. 리오프닝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서비스업이 정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되죠? 둔화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기고 효과 등에 인해서 뭐 공급망도 조금 개선될 테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완화된다. 예, 완화되면은 연준은 긴축 강도를 갖다가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이 한꺼번에 동시에 된다면 뭐예요? 예, 올해 연말까지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는 그런 단어는 구경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구경하실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안 나오니 민스키 모멘트라는 단어조차도 구경하실 수 없을 겁니다. 허나 이 조건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오네 마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민스키 모멘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1년에서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2019년도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연준의 긴축 강도만 완화적으로만 나와준다면 얼마든지 뭡니까? 다시 완화되면서 그 금융 시스템까지로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연준의 선택이 몫이에요.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플레만 완화가 된다. 뭐 7, 8월까지 완화만 된다. 이러면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온다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지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죠?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잘 기억을 못해요. 폰지 대출자들이죠. 폰지 대출자. 자, 이 폰지 대출자는 기업으로 따지면 어떤 기업을 말하죠? 정급 본드 기업들이죠. 말 그대로 부실 채권들. 가장 부실한 기업들. 미국으로 따진다면은 어디가 가장 부실하다고 알려져 있죠? 에너지 기업들이죠. 시일가스 업체들이요. 이 기업들이 옹기종기, 그러니까 이제 채권 사채죠. 사채. 기업 사채가 그 신용 등급이지. 신용 등급이 A 이하인, B 등급이나 C 등급 이쪽들을 말하거든요. 이쪽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바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라고 하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쪽이 안전한 정말 매우 안정적인 구간입니다라고 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4.32%인가 그래요. 그 이하에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요, 3.74%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구간에 속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에 속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민스키 모멘터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죠, 위로. 한순간에. 근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봐서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자, 요거는 매우 안정적인 구간은 4.3%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5.2%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5.2% 이하에서는 안정적, 보통 이 정도면 괜찮아, 두고 볼만해 라고 하는 수준이 5.2% 이하라고 그래요. 근데 5.2% 위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도 그런 상황에 한번 도래를 했었어요. 요때요. 그래가지고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뒤에 나왔죠. 제 기억으로 그 뒤인가 그 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그랬는데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만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점도표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한두 개 정도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빠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도를 했죠. 투자자들이. 이때 주식시장은 그래도 굴곡거렸지만은 어쨌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쪽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장단기 금리 역전성 온다. 그럼 그 뒤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얘네들이 정급 본드 쪽이 좀 리스크가 확대되는지 안 되는지, 리스크가 확대된다 이러면은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식시장은 쭉쭉쭉 빠집니다. 쭉쭉쭉 빠져요. 그만큼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금융위기설이 계속 부각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높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몰라서 혹시 몰라서 올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미리 때려 맞았다고 하반기에 때려 맞을 거 미리 좀 때려 맞았어요. 갑자기 3월 0.5% 인상설이 나와버렸거든요. 사실은 그건 언제 나와야 되냐면 올해 8월, 7월 정도쯤 7월이나 8월쯤에 6월이나 7월에 예, 물가지수 있죠.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둔화가 안 돼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연준의 긴축 강도는 더욱더 강화되죠. 더욱더 강화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오면서 민스키 모멘트가 드디어 확 시장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한 건 이거였고 그래서 하반기 때 시장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여름부터 조심해야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때 그렇게 했어야 될 상황이 요번에 와버렸어요. 미리 땡겨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그 미리 당겨서 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맞아가지고 덜 맞은 케이스죠. 예, 여기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왔으면 아마 아찔한 그런 흐름, 네, 뭐 지수가 뭐 15%, 뭐 10%, 뭐 18% 조정받았네, 뭐 나스닥도 뭐 15%, 뭐 20% 조정, 이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강도 높게, 예, 개별주들은 더 강도 높게 그런 어떠한 그 조정, 예, 조정장도 전개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봐 드렸어요. 관건은 이겁니다. 봉쇄, 예, 반드시 봉쇄 정책이 풀려줘야 돼요. 주식시장을 위해서. 어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는 풀어줘야 돼요.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의학적으로나 보건적으로 보면은 풀어준다는 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만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에 10만 명씩 걸리는데 그 10만 명 플러스 알파의 인원을 일주일씩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가량이 매일매일 70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구들이 이게 자가격리 상태잖아요.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 경제 면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방역 조치가 많이 좀 해소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시장 경제를 좀 받쳐줘야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올해 하반기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반대의 경우는 준비를 해야겠죠. 조정장 제2차 1, 2월 조정에 이은 올 하반기 2차 조정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공부해 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